뭐 임재성 변호사이고요. 뭐 변호사로서는 일제시기 강제동원 사건이나 뭐 제주 4.3 재심 사건, 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들을 하면서 좀 얼굴과 이름을 알리게 된 것 같습니다. 또 사회학자라는 이름도 쓰고 있는데요. 제가 변호사로서는 좀 특이하게 사회학 공부를 했었고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회학자로서는 대학에서의 강의 그리고 글을 좀 쓰는 일을 하고 있고, 또 아주 우연치 않게 방송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방송인이라고 주변에서 좀 뭐 반쯤은 놀리고 반쯤은 또 실제로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규정해 주시기도 하는데, 얼마 전까지는 고정 방송을 했었고요. 지금은 고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면 그 병역 거부와 관련된 어떤 좀 예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제가 이 평화의 언어를 저는 두 번 샀습니다. 예. 원래 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원래 있던 책 또 사는 사람이거든요. 예.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 10년 전에 읽었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또 사가지고 또 읽었는데, 그 읽으면서 굉장히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그걸 알아가는 게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야, 그 안에서 20대 어떤 청년이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듯한 최후 변론도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하고 편지 주고 받았던 그런 얘기도 보이면서, 아, 이 사람이 지금 변호사가 되어서 계속 어떤 변론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여러 가지 참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재판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뭔가 교차되면서 뭔가, 아, 내가 바르게 살았구나, 내가 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구나, 이런 좀 만감이 교차하시지는 않으셨나요? 사실 기억나는 장면이 딱 하나 있는데요. 병역 거부자고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었었던 사람이 변호사가 돼서 병역 거부자의 변론을 꽤 오랫동안 맡았었습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가 재판을 받았는데 2심이 끝나고 나서 최후 변론,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이었었는데, 제가 최후 변론하다 막 울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2005년에 제가 저 자리에서 재판을 받았다. 그러니까 판사도 깜짝 놀라죠. 사실 뭐 당연히 변호인의 뭐 개인적인 이력이나 경력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. 근데 제가 저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오고, 비록 전과자의 신분이지만 뭐 법이 정해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, 또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배우거부자의 재판의 변호인을 하고 있다.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입법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, 내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구나,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. 뭐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배역업을 했지만, 최소한 내가 당시에 감옥에 가면서 기대했었던 그것이 아주 과도한 기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. 그래도 5년,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우픈 재판 과정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해왔었는데, 야, 지금이 2017년, 2018년인데 그렇게 여기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를 하고 변호사 자격을 따서 또다시 병역 거부자를 변론을 하고 있다. 이 비극이고, 이 비극을 좀 멈춰달라. 언제까지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느냐. 재판장님 아시지 않느냐. 이게 얼마나,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처벌하는 나라가 없고, 당신들도 이 처벌이 기이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1년 6개월 정찰제로 최소 형량을 주는 거지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, 정작 피고인은 울지 않았어요. 재판이 끝나고 나서, 아니 감옥 가는 피고인도 안 우는데 이 변호하는 변호인이 이 왜 이렇게 펑펑 우냐고. 그래서 이게 저의 서름에 그랬습니다. 이게 진짜 좀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다. 그때가 참, 그 뭐라 그럴까요? 변호사의 인생에서는 좀, 제가 이제 기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그렇게 기대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좀 기가 차는 모습이었고, 결국 그 친구는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. 이제 그 제3자 변제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분노의 게이지가 그래도 안 높은 것 같아요. 안 높은 것 같고, 정말 옛날에 뭐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
아직도 그 이야기야? 약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또 사회학자이시고 하니까 도대체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뭔가 덮으려고 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지으려고 하는 이런 좀 공기는 단지 어떤 윤석열 정부의 태도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선생님 보실 때 좀 답답한 우리나라의 어떤 좀 사회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저는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사건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,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, 과거를 제대로 청산해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측면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사회운동, 뭐 사회학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특정한 분쟁이 너무 오래되면 사회가 필요할 수밖에 맞아요. 없죠. 예. 그래서 적정한 시기 때 적정한 이슈가 사회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과거 일인 건 맞죠. 그러니까 현재의 많은 쟁점들이 한국 사회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 사회에서 과거의 이 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바뀌는데 여러 동력들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건 좀 욕심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건데 강제동원은 운동의 주체들도 그랬고 특히 그 운동의 주체들 도울 수 있는 한국 정부도 전략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일본의 아주 지속적이고 강력한 외교적인 압박 속에 장기화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일본의 전략이 훨씬 더 탁월한 건 역사적으로 볼 때도. 뭐 굳이 당시의 국면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의 국면에서 뭐 주체를 따져보면 일본 정부, 한국 정부, 또 가해 일본 기업 이건 판결의 피고죠. 또 피해자, 뭐 시민사회를 좀 제외하고 이렇게 네 가지 주체를 놓고 보면 여기서 전략과 전술,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 누구냐? 일본 정부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의 이 제3자 변제안은 2018년 이전부터 일본 정부가 꾸준하게 주장했던 것들을 결국 성취해낸 거고 뭐 저는 외교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저는 요 과정을 통해서 아 외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. 일본은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경을 넘어오지 않게 해라.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고 해서 아예 주체까지 찍어줬어요. 피해자를 괜히 건드리면서 한국의 분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.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법 위반 사태를 해결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대로 한국 정부가 해결을 했습니다. 일본은 메시지도 아주 간명했고요. 자신의 포지션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. 한국 정부는 메시지가 계속 왔다 갔다 했죠. 그리고 일본 기업은 이 국면에서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 뒤에 숨었습니다. 그러니까 쿵짝이 맞았죠. 이렇게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계획을 갖고 있지 못했고 한국 피해자들과 그 세력들은 좀 판결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. 뭐 피해자 대리인이기 때문에 분노와 뭐 당연히 울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 발 떨어져서 이 국면에 대한 지식을 그래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도 완패죠. 완패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사 문제를 당대에 해결하기 위해선 원론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티핑 포인트가 옵니다. 이 뭐 판결로서 티핑 포인트가 오든 아니면 그것에 유력한 뭐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문제를 다시 되돌아보든 아니면 어떤 큰 뭐 사회적인 반향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등장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문서가 발굴이 되든 그러한 티핑 포인트 때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진전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어버버 하다가 또 사람들의 관심은 잊혀지고 또 몇 명의 활동가들이 계속 원론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를 반복할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좋은 티핑 포인트가 터졌을 때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우리 사회가. 저는 계획하고 살진 않는데요. 계획하고 살진 않는데 너무 인생이 계획되신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저도 이 질문지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보는데 사실 저는 진짜로 이번 주를 생각하고 사는 이번 주를 생각하고 사는데 그건 있죠. 대신 내가 나를 부정하는 공간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. 제가 사실 KBS에서 그 프로그램 제안이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.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냐. 내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건 아시냐. 알고 있다.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중립성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형식 미래도 전 전과자다. 근데 어떻게 저를 MC로 할 생각을 했냐. MC는 특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또 필요한 측면도 있고.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
전과가 그것만 있으시면 저희는 감수할 수 있다. 그렇다. 예, 예, 예. 근데 뭐 KBS도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근데 그거 위헌 결정 난 거 아니냐. 맞다. 그러면 그게 전과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름의 명예 회복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다. 그래서 하지만 개별 PD 분들 혹은 제작진 안에서는 좀 의아하게 봤던 분들 꽤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놀라거나 뭐 근데 뭐 그 정도라면 사실은 제가 있었던 공간은 다 저의 경험이나 저의 지향들을 존중해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예, 힘들지 않게 살았습니다. 이 시사 직격도 선생님한테 그 원래 느꼈던 그런 공간의 연장선이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, 선생님에게는 그 시사 직격이라는 것이 좀 어떤 의미로 지금 정리되는지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. 사실 전 처음에 고사를 했거든요.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느껴져서 하겠다라고 참여를 했는데 하길 잘했다. 정말 우연히 했는데 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게 두 가지인데요.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견문이 넓어졌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좀 뭐라 그럴까요? 약간 시야가 터졌다라는 좀 생각들도 갖게 됐어요. 자기 주제가 있잖아요. 자기가 관심 갖는 영역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뭐 좀 뭐라 그럴까요? 좀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정도의 관심이었다면 사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위클리 프로그램으로 매주의 주제가 바뀌고, 거기에 있어서 비록 제가 누군가는 뭐 앵무새 아니야? 써준 대본 다 읽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 대본이 있죠. 제가 그 대본을 읽고 뭐 수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본의 근거에서 제가 더빙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을 때랑 모르고 있었을 때랑 눈빛부터 달라요. 그거는 뭐 확연하더라고.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고 읽는 거랑 정말 그냥 이렇게 왜 우리가 뭐라 그래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것처럼 다릅니다. 그래서 그 개별적인 리서치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선 첨단의 사람들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. 진짜로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압축적인 경험이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,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압축돼서 방송에 나가는 과정, 또 그 과정에서 이 대사가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PD 혹은 제작진과 토의하고 싸우는 과정. 그래서 결국 빠졌을 때의 분노, 맞아요. 서운함, 네, 들어갔을 때의 성취, 그리고 그 반응, 이런 것들을 그래도 뭐 3년 넘게 뭐 4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좀 물리가 트이더라고요. 물론 저의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넓게 볼 수 있는 경험과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, 두 번째로 시사직격이란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전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제 생각과 다른 프로그램이 나갈 수 있더라고요. 저는 방송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실제로 MC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았어요. 그거는 싸우는 과정에서 획득해 나가는 거였었는데, 근데 그거를 싸우다가 포기해서 끝날 수도 있죠. 제가 사실은 그런 거부권을 몇 번 행사를 했습니다.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허용이 돼요. 이 프로그램 하면 MC 그만두겠다. 이 아이템 하면 MC 그만두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. 아니면 멋있다. 근데 그만둘 수도 있었죠. 근데 얼마나 이슈가 그랬을지. 근데 팀에서는 그래서 그걸 안 해줬어요.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존중해줬어요. 냉정한 곳이더라고요. 유명하지 않은 MC예요.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MC. 하지만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, 우리 MC가 안 유명한데 좋은 사람이야.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 담고 싶어 정도의 태도들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거가 자신감이죠.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고, 하지만 그게 방송에다 담기진 않았어요. 편집 때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러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, 그 서운한 감을 우리 MC가 이번 방송에 대해서 서운해한다라는 것들을 공유했고,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썼죠. 또 많은 시간들을 썼고, 마지막에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건 뭐냐면, 자기 방송 20년 했는데 이런 MC 처음이었다고. 이렇게 자기가 하는 방송에 많은 관심과 열정과 의견을 제시하고 꿋꿋이 상처받지 않고 계속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MC는 처음이었다.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. 그게 이제 보통 저도 이제 방송 같은 거 해보면 지치니까 방송은 그냥 합이 잘 맞으면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
그거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. 사실 그거는 좋지 않은 태도죠. 어떻게 보면 내가 의견을 내서 합의 좀 틀어줘도 전체가 성장을 하려면 던지고 토론하고 던지고 토론하고 존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존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굳이 그 합을 깨려고 하지 않으니까. 예, 사람이 많고 과정이 많고 예산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만큼 MC들이 자주 바뀌고 또 그 사람들의 재량이나 권한도 줄어드는데 예, 사실 저도 제가 1, 2년 하다 바뀌었으면 뭐 이렇게까지 평가 못했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보장해 줬어요. 임재성이라는 사람이 경험을 쌓으면서 클 수 있는 시간을. 그러니까 제가 1년 차 때 뭐 이만큼 했겠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의견 전달도 그렇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2년 차, 3년 차 때까지 기다려준 것도 참 제작진한테 고마운 일이고 그러면서 예, 훨씬 더 그러니까 배움을 넘어서 표현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